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6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고 또 보는 건데, 그죠? 이게 확실히 좀 허전하다. 3명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 조금 전에 황규철 세무사하고 같이 세금 관련된 이슈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네. 내용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딱 결론은 그거야. 네.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구나. 이게 진짜 지뢰가 너무 많아. 또는 확실히 세무는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고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상담이 아니라 컨설팅 받아서 이렇게 해라.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세금에 관련된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첫 번째는 장기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인으로 등록하셔서 매매하셨던 분들, 매수하셨던 분들,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관련된 영상이 안내를 해주실 거죠? 네. 이게 아까 좀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네. 절세 플랜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저도 이제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 그냥 양도세를 잘 하는 전문으로 하는 이 세무사 사무소 이 담당자분이 있으니까 거래를 하거나 하기 전에 대충 요거 얘기해보고 얼마 나오는지 보고 판단하면 된다. 사실 요 정도 포지션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있는 거, 뭐만 있는 거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임대사업자가 붙으면서 이게 많아지면서 두 배로 그냥 뭐 늘었어, 1주택자, 2주택자 이런 것들은 간단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 또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미 저질러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분들은 필히 절세 플랜을 세무사랑 상담을, 왜냐하면 내가 가입했을 때의 관련 법령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 왜냐하면 82 대책, 913 대책, 또 대책, 대책 나오면서 계속 추가가 됐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용들이 많이 엉켜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알던 그 지식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뀐 규정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 지뢰를 안 밟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는 그 것만 잘하면 안 되는 세무사를 그냥 그때 행위를 하기 전에 정도 상담했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사전에 내가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시나리오를 분석해가지고 절세 플랜을 가는 방향이 맞겠구나. 근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세금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서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식의 선택을 오래 하는 것이 더 좋은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자체를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 되면 또 몰라서 그랬다고 또 땅을 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도 좀 같이 더불어 드리고 하긴 싶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2년 거주 요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도 이게 걸리는 거였어? 왜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뤄왔던 별별 이슈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 자, 4채 중 한 채 빈집,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좌초우기 위기다라는 얘기가 지금 첫 번째 화두로 올라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민선 5기 공약으로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축이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의 협동조합 형태 운영 방식을 접목한 주거 방식으로서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원이 돼서 육아, 예술, 청년 등 각각의 목적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서 비영리로 직접 관리,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조합원이 설계부터 건설계획, 입주 관리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고요. 서울시가 땅을 제공하고 SH공사가 주택을 지어서 관리하는 형태로 처음 공급 당시에는 경쟁률이 무척이나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었는데요. 공동 육아를 주거 공동체로 형성하겠다라는 이음체,
그다음에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인 2와 1가, 그다음에 청년 또 협동조합 공공주택이었던 이웃 기웃 같은 다양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지금 입주자 모집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또 다양한 유지보수에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래서 빈집 비중이 지금 5집 가운데 3집이 비어 있다. 이 28가구 중에서 16가구만 입주를 해서 빈집 비중이 42%나 된다. 빈집 비중이 35.15%나 된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큰 공실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관리에 소홀하다는 게 입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는데요. 또 입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빈집이 생기면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공용공간 관리 등도 쉽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셈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SH공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데 서류,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서 6개월 정도 후에나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빈집을 1년 넘게 비워준 적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소장님은 한 얘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헛돈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 그냥 그 얘기가 핵심이야. 자, 지속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은 아니라 네. 시도는 필요하고 뭐 이런 협동조합이 집 짓고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잘 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작이 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모여서 조합이 되는 거랑 낑겨 넣어주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와 같이 살 사람에서 만들어준 거잖아. 접착제를 붙여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더니 떨어져 나가. 우리끼리 해보자 으쌰으쌰는 상대적으로 좀 처음에 모일 때부터 세죠. 그게 있는데 이거는 풀로 붙여놨더니 안 되는 거야. 협동이란 말 들어간 거랑 네. 이런 조합 들어간 말들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뜻은 좋지만 실제 에 적용을 해봤을 때 네네.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결과가 나온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를 지금 이게 해본 거잖아요. 뭐 2014, 15, 16년이면 뭐 이번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이건 서울시장님이 한 거구나. 시장님이 하신 거니까 시장님이 한 상관이 거니까.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결국 다 낭비 아닙니까? 세금 낭비고 또는 세금으로 지금 이거 메꿔주지 않았으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다 이거를 독박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독박 쓰기 싫으면 나도 도망가야지. 그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의 책임 주체가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공동에게 있느냐에 따른 책임감에 대한 차이가 또 그런 결과를 만들어 왔다. 또 반면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책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나치게 관에서 개입하는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입주자 모집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뿐이다. 라는 두 가지 얘기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후자가 문제라고 하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개선을 해서 또 해보고 뭐 해야겠지만 지금 보니까 담당자가 네. 별로 이렇게 뭐 얘기 들어보면 뭐가 고장나서 주차 차단기가 고장나서 고쳐달라 하는데 연락이 안 온대요. 그래서 서울시 민원센터에다 넣었대. 그랬더니 와서 고쳐주더래. 이제 이런 체계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보여주기식 정책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뭐 비가 와서 주차장에 뭐가 무너져 내렸는데 뭐 망가졌는데 비 오면 지금도 맨날 거기서 비가 물새지만 뭐 해주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 차라리 그냥 내 집이고 나만의 집이고 그런 거면 나서서 내가 고치거나 그런 책임감 있게 갈 수 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관리도 안 되게끔 이게 디자인 됐다라고 하면 될 수 있게끔 뭐 기사 나왔으니까 이제 또 반짝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담당자가 없던 담당자가 이제 생기는 거지. 근데 그런 네. 형태가 되면 효율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현실성 있게 뭐 제도를 개선하든가 관리 주체를 뭐 부담을 지운다거나. 근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나?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가는 거 맞나? 뭐 일단은 SH나 LH의 임대주택 사업은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을 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한 시스템 안에다가 얘를 같이 넣어서 같이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에게는
개인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이브한 거야. 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이 폈어요. 세입자가 하나 폈어. 네.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당장 내놔야지. 그렇죠. 빼주세요, 세 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맨날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요번에 그렇죠. 임차인 모집합니다. 음. 한다고 할 때 몰아가지고 한 뭐, 방에. 공동체 주택 못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 보고 하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6개월이 벼 있어도 음. 상관없는 거야. 음. 내 재산이 아니라 음. 뭐 이제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환상적이고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한이 너무 커서 개입을 강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왠지 살기 좋고 괜찮으면 피부터 걷고 또 거래하고 하니까 임대주택 이렇게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개입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기존의 임대주택 관리하는 방식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야 옳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문제다. 처음에 정책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관심 끌려고 선심성 정책 진행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접수가 되면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데 굳이 신문 기사에 실릴 때까지 손절한 거야. 여태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움직인다는 것도 또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임대주택 관련돼서 좋은 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피해자겠죠.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헛돈 쓰는 것 같아. 그래요. 좀 효율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네. 잘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돈을 아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배려계층들을 이렇게 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데 몰아서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 7구역, 방배 7구역 등 정비구역 1문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토픽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뭐 쾌재를 부르시는 지역들도 굉장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 북거자 6구역, 광진구 자양 7구역, 서초구 방배 7구역,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정비사업장은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국토부에서 빵빵 때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일몰제다. 국토부는 아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요. 일몰제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2011년 그때부터 나왔어요.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줬는데 재개발 사업하라고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을 해줬는데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만하라고도 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딱 되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이제 일몰제 안 가고 있던 뉴타운 해제하고 다시 그냥 사실 수 있게끔 지금 뭐 말하는 공동체 이제 이런 것들 도시재생 이런 거 하겠다 이제 이런 방향이었던 거죠. 근데 법안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 법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앞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빨리빨리 하게끔 하겠다. 왜냐면 늦어지면서 할 생각도 없는데 민기적 가면 모두에게 손해니까 다음 단계까지는 어느 기간 안에 밟아라. 그게 안 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해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일몰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정비사업은 법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죠. 정비구역 지정 받고 그다음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 추진위원회만 나머지 동의서를 더 걷어서 75% 이상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뭐 이제 이런 단계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정해진 기간 안에 안 되면 서울시장은 가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라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근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 2012년 2월 달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후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곳들은 이 내용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전에 정비 계획이 수립된 데들 또는 정비 예정 구역이 된 데들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무주공산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후에 지정된 데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전이 됐어.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놨는데 일몰제를 갖다 끌어들일 놈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전에 되어 있던 애들도 이게 되게끔 돼야겠다라고 해서 이게 아마 2015년 9월인가 법을 다시 부칙을 개정해요. 그래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정비 계획이 수립된 이런 재개발 구역들, 재건축들도 똑같이 적용을 해준다. 똑같이 일몰제 적용을 하게끔 해야겠다. 근데 이 정해진 날짜를 이게 과거로 소급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조합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를 그 법이 만들어진 날짜로부터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0년 3월 1일인가가 데드라인이야. 그때까지 일몰제 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막 지금 뭐 잠실 진주 잠실의 장미 아파트, 그다음에 성수 2지구, 신림 1구역 이런 데들이 막 지금 조합 설립이 되고 있는 게 이 내용 때문에 피해 가려고. 그러니까 2012년 3월 2월 달 이전에 이미 정비 계획이 수립됐던 데지만 또는 이제 예정 구역이 됐던 데지만 지금 와서 막 조합 설립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피하기 자,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는 뭐냐면 추진위원회가 이미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 받고 그다음 추진위 승인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하는 건데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추진위가 먼저 있었던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엇갈려 있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 옛날엔 됐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역 지정 받기 전에 추진위 승인을 먼저 해줬거든요. 그렇게 된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2004년, 뭐 2007년 이런 때 추진위 승인 받아놓고 그 다음 정비계획 수립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던 곳들이 있었던 거예요. 얘네가 지금 바뀐 이 일몰제, 그러니까 부칙 개정된 이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법 취지상은 그거죠. 법 취지상은 과거로 소급해서 얘네도 다 일몰제 적용해서 빨리빨리 가게끔 하겠다라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서울시가 볼 때는 얘네도 다 이 지금 얘기하는 가절사 복가자육 방배칠 이런 데들도 추진위가 있었다고는 하나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있었던 애들이지만 얘네도 빨리 일몰제에 따라서 갈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 애니 일몰제 적용되게끔 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방침이었어요. 근데 법 문장대로 놓고 보면 갖다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역 지정 전에 이미 추진위가 있었던 데니까 순서가 엇갈려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도 일단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서울시가 나오니까 얘는 아니 우리 법에도 없는 걸 왜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 라고 해서 국토부에다 질의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관리해야 되냐? 서울시가 그래서 국토부에다 물어봤어. 근데 국토부가 요번에 답변을 준 거예요. 거긴 적용 안 돼. 문장에 안 맞잖아. 그래서 한숨 났다. 이 사람들은. 한숨 났다. 한숨 났다. 이게 재미없는 이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 아니고서는 별로 관심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아니지. 재밌는 일 있을 수도 있어. 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호재냐 악재냐. 이분들한테는 완전 호재죠. 완전 호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사실 거의 이제 동의서 다 걷고 해서 이게 일몰제가 적용될지도 모르니 막 이제 일몰제 이 마법이에요. 마법처럼 동의가 안 돼서 동의서들이 막 나오고 할 거냐 말 거냐 내일 모레까지 결정해야 되라고 그렇지.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 이러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일단 당장 데드라인에 안 걸리게 생겼으니까 일몰제 데드라인 안 걸리게 생겼으니까 해피한 거죠. 사업 추진 주체들 입장에서는 일단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한숨 돌리실 만한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저는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여기 지역 자체에 일몰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아싸리 빨리 갈 건 빨리 가고 안 갈 건 안 가고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선이 그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대놓으니까 이게 또 한없이 그냥 캐싸라 쎄라 가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긴 있을 건데 진짜 여기도 오래된 곳들이거든요. 엄청 오래됐네. 엄청 오래된데. 보였어 진짜. 그러니까. 곳들인데 아직도 참 못했다는 거. 근데 뭐 거의
다 받았다 그랬던 것 같은데. 소장님 돌아가시 전에 재건축 될려나 모르겠네. 여기 아는 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별별 수다에서도 네. 나오셨던 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겐 호재고 또 누군가에겐 악재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비구역들이 충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몰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건축 지역들이 지금 상가 조합하고 상가 소유자하고 이게 마찰이 굉장히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몰제 통과를 위해 일심 단결하여 지금 동의율을 끌어올려 내년 3월까지 넘기겠다. 10 몇 년 전이야. 12년 전? 그때 아현 3구역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 추진위가 7개 있었거든요. 네. 7개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야 된다라는 대의하에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완전 이건 마법이야, 마법. 그러니까. 마법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일몰제에 대한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영향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지역들은 좀 예외 대상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같고 맞는 얘기예요. 안 법률의 좋은 것도 문장이 같죠. 구속할 수 없는 걸 어거지로 해석해서 일몰 시켰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법률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물론 바꾸든가. 물론 법이 옳다 그러단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뭐 기껏 해갖고 겁나게 추진해봐야 어차피 안전진단 통과 안 해줄 건데 뭐 굳이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일몰제 밀어붙여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살짝 제가 삐딱한 생각인가요? 네. 근데 그것도 문제야. 일몰제 이건 지금 여기는 사실 안전진단은 아닐 거고요. 아니에요, 단독주택 여기는. 재건축이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비구역에 관련돼서 내년 3월까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요. 다양한 대동단결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강력하게 항의하게 되는 모습도 보시게 될 것 같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냐가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기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열받아서 막 육두문자가 나올 것 같은 걸 꾹꾹 눌러야 돼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 최대라는 부동산 합동단속반 표적수사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서 같은 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를 실거래가 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뜀박질하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32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뽑아 실거래를 조사하기보다는 자금 조달과 관련해 차입금이 과도하거나 현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를 뽑아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르면 11월 중 한 달간 조사한 중개업소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겁주기형 협박일 뿐이다. 실거래가 신고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 작성해서 하는데 왜 굳이 나와서 단속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최근에도 신문기사 나왔다. 중개업소의 불법 거래를 통한 가격 상승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신문기사도 있었다. 중개업소부터 혐의경식으로 뒤져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얘기가 지금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 당분간 계속 신문기사 나올 것 같은데. 내용이 근데 이게 네. 두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거래 사례를 놓고 사례들 거래된 것들 중에 자금 출처 의심스러운 거, 소위 말하는 불법 증여 이런 거 있나 없나 보겠다는 내용이 한 꼭지인 거고. 그렇죠. 그 밑에 꼭지는 중개업소를 조지겠다는 건데 지금 실제로 뭐 근래에 저도 이제 단톡방 이런 데에서 네. 어디 단속 나왔어요 이런 것들 부동산 사장님이 공유해 주신 거 대치동 네네. 뭐 마포 아현 니타운 마포 레미안 푸르즈 이런 거 네. 봤거든요. 사진들 보면서 우와 많이도 왔다. 많이도 왔고 그리고 뒤에 또 기자들도 이거 들고 기자들 완전 막 장난 아니시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와. 그거 와
문제를 졌길래 저렇게 그러니까. 죄 취급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내용은 두 개잖아요. 네, 두 개예요. 네, 두 개의 네. 케이스인 거죠. 두 개예요. 그래서 뭐 자금 출처 관련해서는 얘기했던 거고 그렇게 법률을 개정하면서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면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감안하고 잘 써서 넣으셨어야 될 것 같고요. 투기가해지고 안에서 3억 이상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문제가 3억, 있는 3억 경우에는 이상. 네. 뭐 쫄릴 거고. 음. 근데 중개업소 단속 부분은 좀 사실 말도 일단 안 돼. 일단 이게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돼서 뭐 협회에서 강력하게 항의 방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혀 엉뚱한 식의 답변만 얻어갖고 온 상황입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매수를 한 분들 입장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통지서를 다 보냈어요. 보내서 소명하라. 아까 얘기했지만 깜짝 놀랐는데 뭐 네. 기타 자금 100만 원 이상이면 뭐라고요? 네. 그거 다 내라고? 네, 자금 소명하라고. 자금 소명하라고? 네, 그다음에 차입금 3천만 원 이상, 네, 기타 자금 1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다 소명하라고. 지금 이렇게 통지서가 날아가 있는 상황이고, 뭐 언제까지 소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보통 지금 소명할 때 나오고 언제까지 있어요. 어디로 보내라고 나올 텐데 써서? 그런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네, 일단 거기까지는 캐치를 못했고 어쨌든. 통지서가 날라갔다라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캐치를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한 꼭지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중개업소의 현장에 가서 지도 단속을 한다, 합동 단속을 한다라는 이 두 가지 꼭지가 지금 합쳐져 가지고 기사 하나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 그렇죠. 자체가 네. 보면 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 방문을 해서 계약서를 복사를 해갖고 간대요. 3개 정도.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단속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통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간대요. 네. 그리고 기사에는 뭐가 떴냐면 중개업소 불법 행위가 많다.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불법 행위가 뭐냐라는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중개업소가 굉장히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 나오는 지역들 뭐 업이나 다운 계약서 쓰는 지역들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가격이 상승이 많이 진행됐었던 지역들을 이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문 닫고 다 지금 뭐 사라지고 있죠. 이 정부에 들어서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짜증나는 건 그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확인 설명서에 한 줄 빠졌다고. 불법행위라는 거예요. 그거 한 줄 안 채워놨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가 완벽하게 서류는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정도지.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 근데 모호하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 뭐 중개사들 입장에서 거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아주 미약한 부분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 이런 부분들을 마치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과대 포장, 이거 그냥 무슨 투기 조장 이런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글 쓸 때 뭐 잘못 썼거나 뭐 계산을 잘못했거나 사소한 실수들 이런 것들 뭐 빠짐없이 채워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잘못 썼거나 오타를 쳤거나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여기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안 채워 넣었거나 여기 이 집에 벽에 금이 갔다 안 갔다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안 썼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공인중개사법 25조에 보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성 전혀 없어요. 그냥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말도 안 되는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 단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가격 매매 거래를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임대차 전월세예요. 전월세 중에 그 한 줄 빠졌다고. 이거 단속.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다라고 해서 단속이 나갔는데 네. 본 거는 임대차 계약서에 왜 이거 안 썼어요라고
불법을 하네 이렇게 그럼, 하면서 맞아요. 하고 있다는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도 아니고 2016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네. 지금 요번에 32개 부처에 네. 45명 정도가 음. 이제 요번에 지금 단속을 간다 뭐 이렇게 최대 역대급 규모인데 네. 뭐 이 기사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야? 자기 하는 일 바빠 죽겠는데 이거 차출돼서 가서 이거 하는 것도 짜증나고 가면 음. 왜 내가 이게 단속 이거냐 하면서 또 싸우고 그렇죠. 엄청 이제 민원이랑 뭐 왜 이거 갖고 이런 거 보내왔냐. 아무튼 당사자들도 되게 힘든가 봐. 그렇죠. 자, 대치동 음. 뭐 이런 인기 지역 지금 단속 나가는 지역들이 있죠. 심하죠. 불법이 많아서 가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갔을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아니죠.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불법에 대해 잡겠다고 하면 실거래가 신고한 내용이 있어서 책상에서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겁주기 협박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왜 니네는 문제가 있으면 니네는 잘못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왜 중개업소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덮어씌우기, 덤탱이를 씌우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불만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의 방문을 갔잖아요. 근데 이 보세요. 네, 왜요? 이 누군가 잘못한 사람은 나와야 되잖아. 그게 나는 아닌 거야. 어? 정책을 만드는 나는 아니고 네. 누군가 잘못한 사람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누가 돼야 될까? 그러니까 향수기? 진짜 진짜 자, 32개 부처에서 이만한 칼을 꺼냈어. 범인을 잡겠다. 네. 하면서 막 지금 다니고 있어. 네. 그러면 무라도 깎아 먹어야지. 칼을 꺼냈으면 그러면 이제 샅샅이 자, 힘없는 놈이 당할 수밖에 없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조사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와 있는 관계로 당분간 부동산 중개업소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피해가 속출하게 되면 뭔가 공동의 대책이라는 것도 강하게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무슨? 밥 먹자고 전화 와. 시간이 강남의 있어서? 부동산 사장님. 사장님 뭐예요? 일하고 있는데요. 한가해서 밥 먹으러 가려고. 아니 왜 일해야 될 시간에 밥 먹으러 온다 그래? 요새 출근을 못 하신대 요새. 그러고 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또 뭐 힌트를 드리자면 그래서 뭐 저녁 6시 이후에 오픈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판사님. 네. 왜 또 판사가 왜 나와요 여기? 아니 6시. 네. 6시 공무원 퇴근하니까. 네.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싶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게 공인중개사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부터 바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억울하고 피해를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힘을 모아서 공동의 대응과 대책도 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연말까지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또 부동산 중개업소가 얼마나 더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 안타까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되고 중개업소도 적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매도자분들도 좀 팔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정 다스리려고 애 좀 썼어요. 네. 그래도 뭐라고 하겠지? 또 편든다고? 그럼 네. 이제 투기꾼 새끼들 뭐 한다. 댓글.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전세금 대납까지 벌어지고 있는 고덕 그라시움 세입자 모시기 경쟁에 대한 소식인데요. 강동구내 올해 새 아파트 1만 가구가 입주하면서 일주 절반에 해당하는 4,932가구가 고덕 그라시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입주 완료 시기가 2달이 앞으로 다가온 고덕 그라시움 집주인들이 세입자 구하기 전쟁에 접어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전셋집 찾는 사람보다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의 전화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잔금을 치러하는 입주 마감일인 12월 20일이 다가오면서 고덕 그라시움에서 세입자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4억 5천만 원,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4억 원 정도 하던 전세 매물이
전세 매물이 현재 나와 있고요. 이거는 과거에 5억 원, 4억 3천만 원 정도 했던 거에 비해 3, 4천 정도 빠진. 그러니까 열흘 전보다 한 5천에서 3, 4천이 빠졌대요 물건들이. 그렇죠. 네. 전화는 음. 오는 거는 혹시 손님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입주 마감일에 맞춰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다 마련할 때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대납해 주겠다라는 이건 난 이해가 안 가. 부분인데. 중개업소가 네. 이 중개 수수료 이게 3억 뭐 4억짜리면 네. 수수료 얼마야? 뭐 0.4% 하면 160만 원 벌려고 모르는 세입 처음 보는 세입자한테 3억 4천을 빌려줘? 이자도 안 받겠다고 하고? 왜? 아니지. 실질적으로는 빌려주는 게 아니고 대납해 준대요. 대납해 주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얘기야. 대납해 주네. 네.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100% 아이, 그 얘기 안 중개업자가 하려고 물건 그랬는데. 찍은 거야. 전세 찍었다가 네. 네. 안 빠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자, 입주 마감일 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잔금을 여체하면 미납 기간에 부과되는 연체료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쟁점은 그렇습니다. 전세 가격이 앞으로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3, 4천 떨어진 거는 약과다라는 쪽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쏟아지는 물량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잠시 조정받다가 다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 첫 번째 쟁점입니다. 중개업소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네. 둘 다 맞는 얘기지. 둘 다 맞아요? 그렇죠. 전세 네. 가격은 물량이 지금 이제 시작인데 연이어서 계속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 물량들이 다 적체된 게 소화되기 전까지는 전세 가격은 좀 더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물량들이 다 끝나면 내년 봄에 끝나거든요. 상반기 내년 한 5월, 6월 정도 가면 그 물량들까지 다 빠지고 나면 지금 매매가가 우리가 사실 많이 물어봤잖아요. 강동구 관련해서도. 네네, 그렇죠. 근데 실제 이제 매매가 자체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매매가 왜냐하면 좋은 데거든. 강동구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에 학군 좋고 잘 갖춰져 있는 새 아파트들로 다시 환골탈퇴하듯 태어나면서 네. 그러니까 매매가는 가면서 전세가는 물량 때문에 쇼크 때문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전세 가격이 빠지면 매매가도 같이 동반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보인 모습으로는 아직까지는 매매가까지 그렇게 영향을 못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입주 물량들 전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매매가도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물량들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뭐 일단- 그거 해결되고 나면 다음 텀에서 음. 전세 2년 뒤에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면 어떻게 될까? 이 정도 살기 좋은 동네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이제 다시 반등하겠죠. 자, 일단 뭐 소장님이 매매 가격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좀 시장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얘는 실수요자 100%로 구성되어 있는 전세 시장. 따라서 수요하고 공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 거기에 따라 공급이 초과돼서 나오고 있으니 그것도 단기간 안에 초과돼서 나오고 있으니 당연히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이 상황은 입주 마감일을 지나고 나면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게 이미 뭐 다 드러난 사실이라서 이거 괜히 뭐 반복이지 뭐. 그러니까 괜히 뭐 기분 좋게 뭐 잘 됐어 뭐 그럴 줄 알았어라는 어떤 일종의 동정표 내지는 뭐 호응표. 근데 뭐 여기는 이런 것들을 이게 기대한 거 아닐까? 4,900세대, 4,000세대 뭐 계속 연달아 지금 뭐 1,800세대 동시다발적으로 입주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거 좀 싸게 이제 우리 이제 입주 물량 없으니까 제대로 받아야지 해도 저기도 싼 거 많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치기 때문에 조금 뭐 단순히 두세 달에 끝나진 않고 약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매매가는 사실 뭐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능성의 측면에서 얘기한 거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실수요 중심으로 하는 임대차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에 좀 더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반면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가수요가 붙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괜히 이슈를 끌려고 하는 기사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이게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새 아파트 살아보고 싶고 좋은 데 살아보고 싶은데 뭐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좀 떨어졌을 때 근데 살아보는 것도 얘기하다 나쁘지 보니까 나 괜히 쓸데없는 생각 난다. 왜요? 그 헬리오시티 물량 쏟아질 때 30평형 때 네. 1억 떨어진다 그랬어. 1억. 아니 14억 정도 물건들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14억, 15억, 14억. 근데 지금 고덕이 지금 호가 15억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14억짜리 사라 그랬거든. 네. 샀으면 네. 지금 고덕 가격으로 헬리오시티를 산 거 아니야. 그러겠죠. 네. 지금 시장이 또 이 올해 진짜 많이 오르기 또 올랐구나. 음. 그 출렁이면서 음. 했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격 상승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물론 그 당시로 이렇게 시계를 돌렸을 때 과연 다시 살 수 있겠냐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자, 두 번째 쟁점은요 이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보증금을 사전 대납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중개업소 전세보증금 대납은 시장 교란 행위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개업소 전세보증금 대납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이게 쟁점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불법이야? 좀 빌려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네. 불법은 아니지. 네. 계약을 메이드하기 위해서 돈이 많아. 음. 이렇게 하시면 빌려드릴게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중개업소에서 무슨 뭐 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계약을? 그거 아니라고. 그럼 뭐 아니고 응.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래는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근데 내가 자금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해주면 또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 잔금 일찍 쳐준. 근데 이게 봐봐 아까 기사에서도 얘기는 뭐냐면 네. 잔금을 마련할 때까지 해주겠다. 돈이 잔금이 예를 들어 2달 뒤에 마련되면 돈이 그만큼 오랫동안 묶여 있는 건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빨리 치는 조건이면 모를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자금을 돌릴 여력이 좀 된다면 적어도 은행 이자율보단 높다. 아니야. 네. 이자도 안 받겠대.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쪽이 수수료가? 중개보수가 이자율보단 높겠더라. 그러니까 뭐 그거 은행에 묵혀놓은 거보다 물려느니 이거 수수료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걸 해주는 임차인을 남들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중개업소. 그렇죠. 전세금 부족하면 저희가 한동안 내드릴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개업소 간의 경쟁이 과열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 중개업소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돈도 능력이야. 이 자본주의 이라고 더럽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법은 아닌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자금 여력이 있는 부동산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타 치면 생각해 보니까 양타면 160만 원씩 양쪽이면 그래서 320.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개업소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임대인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시장이 가격이 출렁거리는 것도 일정 부분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더 싼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고자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더 빠져야 되는데 중개업소가 막아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2년 뒤에 전세 재계약할 때는 어차피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기사인데 포인트가 달라.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이게 중개업자가 대납해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 정도까지 한대요 정도의 코멘트일 텐데 그렇죠. 역시 접근하는 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니까 조금 다르네요. 뭐 네. 결론은 그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첫 번째 쟁점이었었던 이 물량 앞에서는 임대인들이 공손해지고 결국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고덕에서도 또 다시 재현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사실은 그게 기사에서는. 포인트인데 근데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우리 다 정리했잖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뭐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앞에 무슨 얘기했으니까. 큰 적이 네. 아니고 당연한 거니까 그게 이슈가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그 물 위에 떠 있으려고 하는 그 오리의 신나는 심찬 발차기가 더 이슈가 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소장님이 그래도 리스트를 주셔가지고 뽑기가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금방 끝났네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주세요. 아유. 그 매일매일. 아이 뭐야, 그 매일매일. 뭐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요새 바쁘게 살아요. 우리 요새 그 뭔가 프로젝트 하나 또 진행하는 게 있어서 네, 바쁘고. 오늘 일단 방송 끝나고 얘기 좀 해주는 걸로. 오케이, 네. 한 주간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시장에 대한 소식들 그 다음에 이면에 발생하는 다양한 뒷이야기들 함께 해보신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상식도 늘려가실 수 있고요.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들도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는 데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카 놀이 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나온 노래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 노래가 딱 지금 이 시대인 거야.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자, 진행 한번 해볼까요? 머리를 좀 허전해졌어. 셋이다고 들었어. 진짜? 자, 시작할게요. 제가 짝 하고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오늘 뭐 처음부터 해? 하나, 둘, 셋.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6일 녹화 끝났어요. 힘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강 소장님 같아. 하체가 빈약해. 에이, 사람 못 받겠네 이거.